백재은의 행복한 오페라. 네, 백재은의 행복한 오페라.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의상을 입고 이렇게 와주신 우리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씨와 함께 할 텐데요. 특별히 올해가 마리아 칼라스 탄생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 생일까지 기다리면 12월 2일이기 때문에 너무 늦어요. 그래서 이번 설을 맞이해서 우리 백재은 씨가 특별히 이 마리아 칼라스 특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와! 오, 정말 마리아 칼라스의 재래세요. 그 음반 자켓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네요. 아, 그러려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하얀 드레스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봤는데 하얀 드레스 옛날에. 그래요? 네네네네. 다른 분이랑 머리에 하얀 꽃이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리아 칼라스가 그 하얀 꽃 자주 꽂았죠. 아, 마리아 칼라스가 트라비아타 할 때 하얀 동백꽃을 꽂은 적이 많죠. 자켓에서도 그런 사진이 많고요. 비스콘티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리아 칼라스에 대한 소개부터 올해 왜 탄생 100주년을 맞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리아 칼라스 시대 디바죠. 시대를 넘나들고 나라를 넘나드는 뭐랄까요? 그냥 평이한 어떤 잘하는 소프라노의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소프라노들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그냥 찍혀 있는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북극성 같은 존재. 오, 그렇죠. 감히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고 뭐랄까요? 그 어떤 감동의 그 폭이 다른 그런 소프라노입니다.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특집을 준비하면서 평전을 몇 권 읽으면서 몇 권 읽었습니다. 제가. 한 권은 너무 어쩐지 지금 눈이 뻘개요. 죄송합니다. 제가 새벽 2시까지 열심히 읽느라고. 야, 근데 내용이 거의 뭐 소설책 그렇죠. 에서 이렇게 만약에 소설에서 이걸 썼으면 너무 자기적이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어떤 고난과 역경과 또 호사와 마음 아픔과 이게 한꺼번에 그 짧은 생에 어우러진. 제가 읽은 책 중에는 마리아 칼라스의 광팬이 썼는데 이 사람이 숭배하는 그런 글을 써놓은 거예요. 완전 숭배. 그래서 모든 면을. 정말 특이한 건요. 이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작가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어조가 달라요. 맞아요. 이거는 남편이 잘못했다. 이건 마리아 칼라스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랬으면 안 됐다. 이게 엄청나게 달라가지고요. 이거를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근데 자기가 살은 인생이 아니니까 밖에서 본 인생이니까 참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런 평전이니까. 생각도. 그렇죠. 그게 바로 평전이죠. 네, 맞습니다. 자, 마리아 칼라스는요. 아테네 출신 약사 아버지 게오르게 칼로게로플로스하고요. 어머니 리차 칼로게로플로스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이름이 이제 마리아 칼로게로플로스가 이제 정확한 그 이름으로 저도 이제 알고 있었는데 또 이제 그리스식으로 읽으면 게로플로스라는 얘기도 있고 마리아 칼로예로블루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하여튼 발음이 어려워요. 마리아 아나 소피아 케킬리아 칼로예로블루. 이렇게 긴 이름을 그리스 섬처럼 많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네,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이름을 짧게 바꾼 것이 무척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칼라스 딱 좋아요. 근데 칼라스가 뉴욕 태생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가족에서 유일하게 뉴욕 태생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 어머니랑 결혼할 때 어머니가 티네이저였는데 10대 후반 소녀였는데 아버지는 나이가 2배 정도 됐다고 하니까 30대 중반 정도의 굉장히 동네 멋쟁이 오빠? 굉장히 막 수염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기르는 그래서 오빠들이 되게 걱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 남자들에 대한 그 인상은 정말 멋있게 생기고 그런데 좀 약간 게으른 이런 인상들이 좀 있어요. 약간 히라빈 조르바 같은. 그렇죠. 그 그리스인 조르바가 바로 그런 케이스죠. 맞습니다. 아주 놀기 좋아하고. 꼭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그 그리스인들의 그런
정서가 많이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어머니가 약간 조르바스러운 인물이었고요. 아버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어머니 집안에는 굉장히 어머니 집안이 막 이렇게 재벌 집안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중상류 정도의 집안에 뭐 장성들이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시인도 있고 미술가도 있고 뭐 음악가도 있고 이런 집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예술을 많이 접하고 특히 무대에 관한 것은 약간 광적으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던 그런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은요, 초반에는 행복하게 사는 듯 하다가 어머니가 자기의 그 어떤 예술적 허영을 채워주지 못하는 남편을 살짝 조금 이렇게 미디움 웰던으로 달달 볶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좀 넌덜머리 난다. 하지만 이제 둘 사이에는 초반에 딸하고 제키하고 아들 바실리가 있었는데요. 그걸 그 미디움 웰던으로 본 게 무슨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당신 나한테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더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문화 생활을 좀 누리면서 공연장도 자주 가고 옷도 굉장히 호화롭게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안 사정이 어려웠을 때도 그 딸들은 굉장히 공주님처럼 옷을 입혀서 내보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둘째 아들한테 굉장히 둘째 아들이 약간 천재적인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거나 시를 짓거나 이런 바실리가? 네, 바실리가 굉장히 그래서 어머니가 약간 아들한테 올인하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집안이 정말 풍비박산이 나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계속 살다가는 부인이 정말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다. 이 모든 것을 팔아서 우리는 꿈의 땅 미국으로 가야 한다. 아메리칸 드림. 네. 그랬는데 다 좋았는데 부인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어느 날 약국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갈 거다. 그런데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임신 5개월의 부인을 배에 싣고 뉴욕에 도착하게 되죠. 이야, 그 여행 참 힘들었겠네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또 달달 볶았겠어요. 나는 가기 싫은데. 뱃속엔 아이도 있고 정말 호르몬이 넘치는 임신부를 배에 태워서 뉴욕까지 간다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그래서 임신 5개월이었는데 그때 뱃속에 있던 게 마리아 칼라스였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에 가서 열심히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1929년에 미국 경제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빚더미에 오르고요. 그때 아버지가 약만 판 게 아니라 뭐 그 우리 말로 하자면 그 동동구리무 이런 것을 만들어서 향수와 동동구리무를 같이 이만큼 싸놓고 팔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뉴욕에서 경제 위기가 오는 바람에 이 모든 것이 창고에서 이제 썩어가게 된 거죠. 그때가 마리아 칼라스가 1923년생이니까 6살 그때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호화로운 그 집에 살다가 빈민촌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리차는 딸들을 굉장히 그 새하얗고 빳빳한 드레스를 입혀서 학교에 보내곤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멋있다. 자, 근데 아버지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기죽지 마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내가 그런 거죠. 내가 돈이 없지 뭐가 없나. 말할 뻔했습니다. 네. 자, 이 당시에 칼라스는요, 공주처럼 키웠지만 그렇게 공주 같은 외모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육중한 어린 몸매와 사실 우리가 트란도트를 보면 공주의 외모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이상적인 외모라는 게 우리 동화 속에 존재할 뿐이지 공주가 다 이쁠 거라는 생각은 정말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희망을 기대를 그렇게 안 되죠. 자, 그래서 엄청난 근시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한 번은 그래도 안경을 잘 안 썼는데 스쿨버스에서 내려서 길을 건너는데 오는 차를 보지도 못하고 차에 치여가지고 수미터 질질 차에 끌려가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나빴는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생각해 볼 수 있죠. 눈 나빴으나 약간 좀 튼튼한 다행히도 그랬을까요? 저희 어린 시절 같지 않았나. 투포한 선수? 알겠습니다. 이해가 딱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튼튼한 마리아 칼라스는 노래를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재능을 발견한 어머니가 얘는 정말 굉장한 프리마돈나가 될 거야. 그래서 돈이 없었으니까 옆집에 살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합창단원에게 노래를 좀 배우고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 주제에 좋은 음악이 뭔지는 알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코멘트 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네. 꼭 그렇게 네. 없잖아요. 유럽 분들은 뭐 미국에 공부를 제가 이태리 갔더니 미국에서 성악을 배운다고? 너 피자 먹으러 갔니? 뭐 이런. 피자도 특이한 피자 뭐 이거. 네. 이건 피자가 아니지. 막. 네. 근데 그 유럽에서 유학한 분들하고 또 약간 미국에서 유학한 분들 약간 이렇게 좀 보는 게 있잖아요, 또. 그렇죠. 네. 다른 얘기지만 저희 아버지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하는 그런 천박한 영어를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영국 액센트를 배워야 되나 막 이런. 가끔 얘기가 산으로 갔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리스만이 제대로 된 성악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우와. 그래서 딸들을 이끌고 정말 아버지가 처음에 의논하지 않고 뉴욕으로 간 것처럼 어떻게 그리스만이 제대로 된 성악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태리 사람이라면 제가 약간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자부심. 근데 그리스 분들이 왜 그 영화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의 그리스식 웨딩 이런 데 보면 모든 문화의 중심은 그리스다. 인도, 중국과 똑같네요. 네. 그래서 모든 말의 어원은 그리스어다. 이렇게 재밌습니다. 네. 인도 사람이나 중국 사람도 모든 것의 근원은 중국엔 차이나 앤 인디아라고 얘기하던데. 그리스도 역시. 그죠. 문명의 발상지니까. 참 뭐라 참.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참 재밌는 분이네 이렇게 생각을 플라톤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등등. 성악이라니. 자, 당시 13살이었던 칼라스는요. 그 아테네 음악원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16살은 됐어야 됐는데 이 어머니 리차가 굉장한 사람이었던 게 그러면 우리 신분증을 위조하자. 그래서 신분증을 위조해서 칼라스를 시험 보게 하고 학교에 13살의 나이로 입학을 하게 만듭니다. 성악을요? 성악을요. 대단하다. 이야, 정말 대단하죠. 변성기는 다 지났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키가 굉장히 그때부터 컸다고 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고.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님이 6학년 때 키인 것처럼. 제가 4학년 때 키. 엄청 크셨겠네요. 저 그래가지고 저 별명이 엄마였어요. 와, 저 초등학교 때. 엄청 장성한 딸이었군요. 우리 PD님 너무 크게 웃고 계십니다. 밖에서. 네네네.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18개월의 공부를 하고 나서 15세 칼라스는 학교 오페라를 그 까발렐리아 루스티카나를 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 놀라운데 여기서 15세 산투차 역을 맡게 됩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 산투차를 어떻게 15세에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그 칼라스 외계인설 이런 게 조금 힘을 얻죠. 엄청나게 조숙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데뷔하게 되는 이 오페라의 아리아 보일로 사페데오마마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이게 드라마틱 소프라노 뭐 이런 스핀도 이런 역할인데 그러니까 40 넘어야 부른다 이런 역인데 참 15세 때. 자,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페라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시골 기사도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그리고 메초 소프라노 에베 디코츠가 이제 마마 루치아 엄마 역을 부르고요. tulio 세라피니 지휘한 밀라노 라스칼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1953년 녹음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Voi lo sapete o mamma.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막 이러면서 피에트로 마스카니 오페라 Cavalleria Rusticana 가운데서 들었습니다.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산투자, 그리고 메조소프라노 에베 티코치가 이 루치아는 누구 엄마냐? 바로 이 누구죠? 주길로메 테너.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뚜리뚜의 어머니입니다. 뚜리뚜. 네, 갑자기. 네. 뚜리뚜의 엄마 역할이 바로 이 맘마 루치아가 되겠죠. 둘리에 세라핀이 지휘한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1953년 녹음이었습니다. 네. 뚜리뚜 하니까 갑자기 제가 처음 본 뚜리뚜가 생각나는데 어젯밤에 제가 동생 독창회 가서 박성원 선생님을 배웠습니다. 정말요? 네. 오. 박성원 선생님, 저희 동생 백재현 소프라노가 박성원 선생님 제자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오. 근데 제가 한 9살 무렵에. 근데 거기 서울교대 교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울교대에 있는 제 친구 김병주 교수가 말하기를 친구분이세요? 두 분이 똑같으시다고. 성격이. 다른데. 달라요? 밖에서 보기엔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사람 보기엔. 저희끼리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무척 기분 나빠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오페라를 한국말로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당시에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맘마 루치아로 나오셨는데 한국말로 마지막에 안 돌아와요. 그렇죠. 국립오페라단이 한국말로 했으니까. 네. 네네네. 그래서 되게 그 전체 오페라를 한국말로 약간 외웠었어요. 그렇죠. 채찍을 온다, 채찍을 온다, 야. 저도 한국말로 된 오페라로 봤었습니다. 87년도 뭐 이럴 때. 맞아요. 네, 88년도. 네. 네. 갑자기 생각나네요. 박성원 선생님 오래도록 건강하시기를. 네. 자, 첫 번째 뚜리뚜였군요. 맞습니다. 저의 첫 번째 뚜리뚜. 예. 자, 그래서 그리스에 살고 있던 이 산모녀의 앞에 굉장한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1940년 초예요. 언제 또 그리스로 갔나요? 네. 그리스로 13살 무렵에. 13살 무렵에. 네, 13살 무렵에 정말 납치하다시피 갔어요. 아버지하고 막 나는 돌아갈 거예요 이러고 배를 그냥 딱 끊어가지고 가버렸어요. 아빠는 남아있고. 아빠는 그래서 그 의도치 않은 기러기 아빠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편지도 갈 수가 없고 돈도 갈 수가 없어서 이 기러기 아빠는 소식도 모르고 편지도 되돌아오고 와. 정말 이 기러기 아빠도 아니고 비둘기 아빠도 아니고 비둘기 아빠도 그냥 아빠가 되었어요. 부엉이 아빠. 어머. 네, 죄송합니다. 부엉이 아빠 너무 슬픕니다. 참새 아빠? 네. 어쨌든 갈 수가 없었어요. 이 아버지는. 네네. 자,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그리스를 점령했죠. 그래서 식량조차 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 딱 한 가지 좋은 그 일이 마리아 칼라스에게 있었다면 그 이탈리아하고 독일이 점령을 하는 바람에 이 당시에 이탈리아와 독일어를 칼라스가 완벽하게 마스터하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배웠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예. 그리고 살아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재빨리 언어를 마스터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를 그려놓은 영화가 있는데 그게 지중해라는 아주 재밌는 영화입니다. 코믹. 근데 이 영화가요. 이탈리아 군인들이 그리스로 이제 그 점령을 하러 어떤 섬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 섬에서 갔더니 군인도 없고 그냥 다 마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그 막 재미있게 노는군요. 족구 같은 것도 하고 막 재미있게 막 사랑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 마을 주민하고 정말 가족처럼 지내다가 나중에 막 미군이 막 이제 공습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 놀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지잖아요. 이탈리아하고 독일 연합군이. 그래가지고 추축국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너무 슬퍼하고 막 서로 막 그래서 그 그리스 섬에 남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사랑해서 가족을 이룬 사람도 생기고 하여튼 참 그 재밌는 이 드라마 정말 있을 법했던 드라마가 바로 지중해입니다. 전쟁통에는 메디테라네요. 그렇군요. 마치 뭐 웰컴 투 동막골
칼라스처럼 뺨에 물리면 많이 아파. 이야,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네, 있는 오늘 편하게 방송하기로 우리 PD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설날 좋은 게 뭡니까? 그렇죠. 우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설날만 같아라.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한가위. 네. 이거 보세요. 비슷한 날입니다. 그렇죠. 하는 네네. 음식도 비슷하기 때문에. 예, 예. 네. 어쨌든 자, 이 당시에 칼라스에게는요. 약간의 소문 같은 게 돌았어요. 그래요? 네. 그때 나이가 약간 많은 이탈리아 군인을 소개받았다고 하는데 이탈리아 군인이 돈을 조금만 나한테 주면 내가 너한테 고기를 10kg씩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그 기근과 이 궁핍이 심했냐면 사람들이 뭐 파, 마늘 뭐 이런 거는 구할 수도 없고 길 가다가 다람쥐만 보여도 잡아다가 네, 요리를 해서 먹었다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에서 30만 명 정도가 기아로 사망했다고. 그러니까 고기를 10kg 받아온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한 비난을 저 어린 나이에 나이 많은 이태리 군인하고 사귀어서 저런 특혜를 받는 건 정말 배신의 행위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자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건 헛소문이고 사실 노래를 굉장히 잘 불렀던 칼라스에게 어떤 팬심이 생겼기 때문에 이 이태리 군인이 집에도 찾아와서 자기가 어떤 음악을 들었고 이탈리아에는 어떤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성악가는 이런 사람이 있으니 나중에 꼭 이 사람의 음악을 들어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마리아 칼라스의 꿈을 더 키워줬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녀가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매료되었다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칼라스가 그 당시에 정말 90kg에 육박하는 거구에다가 여드름이 굉장히 빽빽하게 난 소녀였기 때문에 안경 뚜껑 쓰고 네. 그래서 도저히 누구를 뭐 사귀어가지고 뭐 이게 안 되는데 왜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그렇게 속상하게 이르고 하여튼 좌우지간에 마리아 칼라스가 뭐 메네긴이라든가 오나시스라든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하고의 그 평생의 인연 아주 친근한 인연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아버지의 부재가 너무 길었고 아버지의 나이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는 그런 어떤 심리학적인 작용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달고라는 굉장히 유명한 당대 그 스승님이 계셨죠. 아테네. 그분이 이제 그 스페인 쪽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맞나요? 그런가요? 하여튼 히달고라는 얘기도 있고 이달고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 뚱뚱하고 이렇게 외모를 가꾸지 않은 데다가 굉장히 특이한 패션 센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달고 선생님을 만나 뵈러 갔는데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렇게 약간 거구면 약간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는 것이 조금 유리하잖아요. 저처럼. 갑자기 지금의 저처럼 흰색이 왜 없다고 그러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씬하신데. 네네. 무슨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고 굉장히 그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정말 평전에 나와요. 어울리지 않는 웃기는 빨간 드레스와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쓰고 이달고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이달고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서 노발대발하며 모자를 빼앗아서 발기발기 찢어버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외모를 가꾸려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레슨도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모든 걸 갖춰라.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죠. 아니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너무 무대에서 저게 뭐야 이렇게 말이 정말 오늘 노래 잘 들었어에 방해가 되는 얘기가 나오면 노래를 아무리 잘한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달고 선생님이 그 마리아 칼라스가 어떤 식으로든지 외모를 조금 가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많이 도움을 줬다고 해요. 자, 1942년에 독일 군이 드디어 대중공연 금지령을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아테네 오페라단은 토스카를 처음으로 무대에 올리게 되는데요. 이때 19세 마리아 칼라스가 주인공으로 발탁됩니다. 토스카로? 토스카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유, 15세는 산투짜, 19세는 토스카. 이야, 정말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누가 19세에 토스카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야, 레슨 때만 가져가도 너는 제정신이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텐데. 그러니까 와우. 좀 엄청나네요. 한 4학년쯤 돼야 좀 부를 수 있지 않을까? 4학년 때도 키는 네, 조금 힘듭니다. 대학원 졸업할 때쯤 한번 불러봐. 요 정도 되지. 19세는 굉장히 놀라운 나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곡을 듣나요? 네, 듣습니다. 자, Visidarte, Visidamore, 이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가운데에서 토스카의 아리아를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으로 감상하시겠는데요. 조르지 프레트르가 지휘하는 파리 콩서바토아 이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 1965년 녹음입니다.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으로 들으신 곡 조르지 프레트르가 지휘한 파리 음악원 콘서바토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신 푸치니의 토스카 가운데서 비시다르테 비시다모레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야,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이네요. 19살 때 토스카의 데뷔, 그것도 아테네 극장 다시 한번 그 아테네 극장이 이제 독일군 치하에서도 나치 치하에서도 공연할 수 있다 해서 올린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와,
야, 근데 저는 진짜 마리아 칼라스를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들었는데 저는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요? 아, 그럼요. 와, 엄마의 영향인가 봐요. 그렇죠. 대단하다. 아니 근데 전 초등학교 때 아바 들었는데. 아바 비지스. 그렇군요. 이글스. 네, 거기까지. 저희 집에는 음반이 오페라 음반밖에 없어서 들을 게 참 없었습니다. 불쌍하다. 아, 지금은 다른 거 듣습니다. 지금 다른 거 듣는데 재즈도 듣고 마다 듣는데 그때는 그 속에 살아가지고 이게 단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정말 행복이죠. 아유, 네.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들으신 걸로 지금 이렇게 또 백재현의 행복한 같아요. 오페라를 네. 하고 계시잖아요. 저의 정신을 지배한 마리아 칼라스. 네. 근데 정말 그때는 뭐 메조 소프라노고 뭐 드라마틱 소프라노고 뭐 이게 구별이 잘 안 됐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부르는 걸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고음 나는 것부터 저음 나는 것까지. 예. 삼송과 델리라도 부르고 무슨 하바네라도 불렀다가 갑자기 무슨 소나물라 불렀다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영역이 없어요. 성악가인가 보다. 테너 노래는 안 불렀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반을 들었던 게 시리즈가 쭉 있잖아요. 저는 테너 네네. 플라시도 도밍고가 네. 그 소프라노 노래 부른 거 들은 적 있어요. 오미오 빠피노 까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호프만의 이야기 도밍고가 부른 적 있어요. 거의 놀랍죠. 그거는 뭐 하석배 선생님이 꽃바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뵌지 오래됐네요. 하석배 선생님. 저는 뭐 얼마 전에 뵀습니다. 그렇군요. 네. 연말에 네. 엄정행 뮤지엄 개관 기념으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양산에 갔었습니다. 제가. 양산. 사회 보러. 멋지십니다. 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전쟁이 근데 끝날까라고 생각했는데 끝나지도 않고 점점 격렬해집니다. 정말 뭐 고기 10kg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 정말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맞아요. 그 미군이 또 공습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서로 그 상당히 막 잠수함도 그러니까요.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 독일 잠수함, 유보트 이런 거.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40년대. 근데 이 어머니가 어머니 리차라는 이 어머니가 엄청나게 뭐랄까요? 극성 엄마? 극성도 저는 이런 극성이 좀 많이 넘었어요. 도를. 그래서 그 광기의 엄마가? 약간 그랬어요. 그래서 칼라스가 얘는 분명히 디바가 될 거고 나의 모든 못 이룬 꿈을 얘가 다 이뤄줄 거고 나의 모든 재산과 앞으로의 호화로운 삶은 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확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리차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때 언니 제키가 밀턴이라는 굉장한 부잣집 아들하고 사귀고 있었어요. 근데 밀턴은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밀턴 집안은 이 칼라스의 집안의 여식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수년째 결혼을 반대하고 이들은 사랑하고 하는데도 뭐 전혀 꿈쩍을 하지 말고 않고 이제 상황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거기다가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너네들 결혼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너네들 같이 살도록 사귀도록 그냥 내가 허락을 해줄 테니까 그 대신 밀턴 너는 우리 집안을 먹여 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와, 지금의 동거 개념보다 더 뭔가 그 약간 부잣집에 후처로 딸을 넘긴 듯한 뭐 듯한도 아니죠. 그래서 굉장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왜 우리 딸이 디바가 돼야 하고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너는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네. 저 이거 보면서 진짜 엄청나시네요. 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별 흉흉한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어떤? 어머니 리차도 사실은 그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았다는 그런 추문들이 솔솔 막 이렇게. 근데 얘기하실 때 엄청 이 주얼리 이 그 보석같이 보이는 그것이 신경 쓰이네요. 계속 보게 되고. 돌리실 때마다 마리아 칼라스가 이렇게 그 저 큐빅 같은 거 이렇게 오페라에서 꼈겠죠? 이거가 저희 어머니가 처녀 시절부터 끼시던 무대 반지예요. 그러니까 큐빅이죠? 아니 그렇죠. 진짜가요? 그럴 리가요. 근데 무대에서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이야. 귀걸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마리아 칼라스가 엄청나게 큰 보석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또 이렇게 그 코도 크고 귀도 크고 맞아요. 뭐 얼굴도 그러니까 하여튼
이 광대뼈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컸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해야. 네. 예. 작은 거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네, 그렇습니다. 재은백. 백버드. 오늘 우리 며칠 전에 블랙버드 들었거든요. 비틀즈에. 그래서 백버드 얘기했죠, 제가. 그렇군요. 우리한테는 백버드. 백조가 있다. 그렇군요. 네. 백조가 열심히. 흑조가 웬 말이냐. 흑조가 있으면 백조도 있고. 네. 자, 그래서 엄청난 뭐랄까요, 추문에 의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어머니는 마리아를 열심히 레슨도 보내고 굶지 않게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커다란 몸매를 유지하셨다고 그러죠. 남들은 굶어 죽어가도 엄마가 아니 마리아 칼라스는 굶지 않았어요. 네. 굶지 않았어 그녀는. 자, 알겠습니다. 그녀는 칼라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어머니에 대한 정말 너무한다. 우리 언니 불쌍하다. 나는 여기서 살 수 없어. 나는 아버지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야겠어. 이렇게 선언합니다. 엄마가 철저히 계획 경제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리아 칼라스는 반항을 하는군요. 반항을 하는데요. 반항을 굉장히 크게 해서요. 어머니는 정말 약간 신경쇠약 같은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보통 쓰러져요, 어머니가. 막 쓰러지고 나는 아프다. 네가 굉장한 이 길티 이렇게 죄책감을 주고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 칼라스가 본인이 한 얘기로는 어머니 때문에 나는 어린 시절이 없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마땅히 놀아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한 어린 시절이었다. 나는 혹사당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맞아. 어머니는 얘기가 달랐죠. 어머니는 나의 딸 마리아 칼라스에서 엄청난 마리아 칼라스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내 딸이지만 정말 몹쓸 뭐다 이렇게 책을 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죠. 그러니까 요즘에 아역 배우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러는 것처럼 그런 엄마가 것입니다. 막 쫓아다니면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미국에 가기 위해서 배삭시 필요하니까 막 독창회를 열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티켓값을 받아서 결국 여비를 마련해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자, 아버지는 미국에서 자기 개척 정신이 대단하네요. 프론티어. 정말 놀라운 게 한순간도 자기가 성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이야. 자, 미국에 도착한 마리아는요. 아버지의 여러 연줄들을 이용해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와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와, 이스트 코스트, 웨스트 코스트 다. 네, 그렇죠. 와, 한꺼번에. 그 당시에 메롤라 프로그램 요새 있잖아요. 그 메롤라가 샌프란시스코를 정말 일으킨 장본인이었는데요. 그렇죠. 이것도 전쟁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이게 가능했던 것이에요. 사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굉장한 유럽 성악가들이 와서 많이 연주를 하는 그런 외제 성악가를 데려와요. 왜냐하면 미국도 약간의 유럽에 대한 사대주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오페라니까. 본 땅 이런 거, 본향이다 이런 거. 많습니다. 오페라의 이 오리지널이 유럽이다 이런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전쟁통이라서 유럽의 성악가들이 미국에 올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메트로폴리탄에서 경영을 하던 에드워드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치 뭘 하냐면요. 영화 그들만의 리그 있잖아요. 그때 야구 선수들이 다 전쟁에 차출이 돼서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때 톰 행크스 톰 행크스가 감독이었죠. 거기에 마돈나가 나와요. 야구 선수로. 지나 데이비스. 맞아요. 마돈나가 내가 이렇게 섹시하지 않게 나온 영화는 이 영화가 처음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영화가 아주 재밌진 않았지만 그래도 볼만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마돈나가 금년에 이제 홀리데이 한 40주년 기념으로 미국 투어를 갔는데요. 이야. 엄청날 것 같죠? 조금 무서워요. 자, 그래서 에드워드 존슨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망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우리 미국의 성악가들을 한번 스타로 띄워서 만들어 보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탄생한 것이 레지나 레즈닉, 리처드 터커 같은 사람들이. 리처드 터커. 그렇죠. 미국바로 많이 노래하시는 이탈리아어를 노래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만의 프리마돈나와 오페라 스타들 이때 발굴을 하게 됩니다. 이때 혜성같이 떠오른 것이 바로 마리아 칼라스예요. 그때 우리가 오페라를 해야 되는데 마리아 칼라스가 엄청나게 많은 레주메와 편지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이제 너 오디션을 와서 한번 볼 수가 있을까. 근데 그때 피델리오를 해야 됐다고 그래요. 피델리오 주인공을 이제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데. 남장 여인. 그렇죠. 좌우조롤.
근데 여기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디션을 처음 보게 되는 마리아 칼라스가 정말 파격적인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오디션을 보고 당장 계약을 하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20대 성악가한테. 예. 그랬는데 뭐를 계약을 하시려고요? 그때 피델리오의 레오노레 역을 줄게.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걸로 데뷔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내 몸매에 남장을 하면 그건 정말 우스워 보이거든. 죄송하지만 저는 레오노레 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데뷔하는 성악가가. 그래서 정말 인구에 많이 회자됐던 내용이라고 해요. 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의 마리아 칼라스 우리가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데뷔하는 성악가가 레오노레로 데뷔를 시켜주겠다는 뭐든지 해야지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후에도 많이 하고 다녔다고 하죠. 그렇군요. 자, 메롤라 오디션에서는요. 메롤라가 굉장히 그녀를 하대하면서 하대했대요. 너 살 좀 빼야 되겠다. 나이에 비해서 심하게 뚱뚱하다. 그리고 네가 뭐 그리스에서 노래를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누가 알아주겠니? 그러니까는 이탈리아에 가서 좀 몇 년 이렇게 갔다 오면 내가 그때 너를 써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마리아 칼라스가 그때 메롤라를 보고 그때가 되면 저는 선생님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야. 강펀치를 카운터 펀치를 날렸군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 사실이 됐어요. 나중에. 이야. 뚝심이 엄청납니다. 마리아 칼라스. 근데 저는 그렇게 데뷔 초반이고 그렇게 뚱뚱한 몸매 자기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런 자기 확신이 있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놀랍고 존경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 데서도 캐스팅을 안 해주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때 베로나의 책임자 조반니 제나텔라라는 굉장한 테너가 라지오콘다 이 캐스팅을 위해서 이제 오디션을 하러 뉴욕에 건너옵니다. 여기서 오디션을 하던 중에 마리아 칼라스를 발견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칼라스가 그 이탈리아 첫 데뷔 무대를 가지게 되는 라지오콘다의 스위치디오를 부르게 됩니다. 자살 이라뇨. 이것도 엄청나게 긴 장대한 어려운 곡이죠. 그렇죠. 어렵고 오페라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로는 부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레파토리입니다. 이 조콘다 공연을 하러 그래서 결국은 나의 무대, 나의 길은 정해져 있었어. 너희들 어머니가 얘기했듯이 미국 놈들이 나의 이 심오한 음악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난 이태리에 가서 데뷔를 하겠다. 자, 그리고 이태리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이태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2명 만나게 돼요. 자, 베로나에 가서 후에 남편이 되는 바티스타 메네기니 드디어 등장. 메네기니 등장합니다. 지휘자 툴리오 세라핀을 여기서 만나게 되죠. 자, 툴리오 세라핀은 그녀의 노래를 처음 듣고서는 굉장히 놀래고 감동을 받았으면서도 이렇게 어린 소프라노가 이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도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발성 중에 어두운 부분이 있고 고음에 가서는 약간 듣기 불편한 쇳소리 같은 것이 들린다. 하지만 이게 무슨 다소용이란 말인가. 그녀의 아티스트리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커버가 되고 사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는 어떤 점이 된다. 그래서 그녀의 그 예술적인 면을 굉장히 높이 샀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그 옛날부터 툴리오 세라핀을 좋아했지만 지금 들어도 툴리오 세라핀만큼 이렇게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게 오페라를 듣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런 사람들 많겠지만 툴리오 세라핀은 정말 탁월했다. 오페라 지휘자로서. 왜냐면요. 오페라 지휘자로서 그는 모든 음악을 꿰뚫고 있었어요. 그의 가장 큰 뭐라고 할까요? 안타까운 자기 자신에서 안타까운 점이 뭐였냐면 나는 지휘를 하지만 내가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오페라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마리아 칼라스가 나의 모든 목소리를 그녀의 목소리에 실어서 이 오페라라는 장르에 나의 그 의도를 다 드러내주고 있다. 그래서 그녀의 목소리가 나의 영혼의 목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툴리오 세라핀의 노르마, 아이다, 또 마담마 버터플라이 뭐 너무 훌륭합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티스타 메네기니는요. 사실 처음부터 매니저는 아니었고요. 이 사람은 베로나에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무슨 사업을 하셨을까요? 사업을 벽돌 공장이었나요? 약간 벽돌 공장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건축 사업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긴 했는데요. 그렇군요. 50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고 굉장히 사실 뭐 매력은 별로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던 것 단 한 가지는 오페라. 그래서 마리아 칼라스가 사실 베로나에 갔을 때는 별로 매력이 없는 처녀였거든요. 그리고 짐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옷을 며칠째 같이 입고 정말 어떡하지 이 꾀에 대한 근데 어저께와 같이 똑같이 아름다우십니다 하고 찬사를 굉장히 베풀었다고 그래요. 이야. 근데 지혜로우시네요. 지혜롭기도 하고 굉장히 연륜이 있는 뭐랄까요? 유혹자? 연륜 있는 유혹자. 그래서 마리아 칼라스가 난생 처음으로 칭찬을 받아본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남자가 나이는 많지만 있을 수도 있겠다 하고 이 뚱뚱하고 나이 많은 백만장자 메네기니에게 굉장히 뭐 돈이고 뭐고 다 떠나서 나를 이렇게 보살펴주고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내가 외모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 백만장자 맞습니까? 그때 그랬다고 하는데 100만 불인 진짜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또 서로 또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또 2편 마리아 칼라스 2편을 기대해 주시고요. 하여튼 마리아 칼라스가 지금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거 너무나 축하드리고 하여튼 우리 마지막 곡으로 이 안토니노 보토가 지휘한 라조콘다. 움베르토 조르다노의 작품이죠? 맞습니다. 네, 이 라조콘다가 이제 소프라노입니다. 그녀가 부르는 수이치디오 자살이라고 이 아테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 1959년 버전을 들으시면서 여기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멋진 또 행복한 설날 되세요. 살베. 살베. In